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직사회학, 지난 시간에 조직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본적인 조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게 조직과 집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직 이론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론은 뭐 고전사회학자는 건너뛰고 실질적인 조직 이론을 얘기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제목에 보시면 조직 이론 그리고 폐쇄 모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폐쇄 모형을 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폐쇄 모형과 이 개방 모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조직 이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조직 이론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미시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미시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거시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와 매크로 할 때 매크로에 해당되는 거를 거시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공부하는 거를 거시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조직이론은 미시조직을 다루는 미시조직론하고 거시조직을 다루는 거시조직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미시조직론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행동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시조직이라고 하는 건, 미시라고 하는 건 작다라는 거잖아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살펴보는 거를 우리가 미시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조직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한 거잖아요. 커다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형태나 구조, 유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를 우리가 조직 구조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시조직론은 조직 구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회학에서는 이제 조직 사회학, 뭐 조직과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이론에서 미시와 거시를 둘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조직 이론을 뭐 조직 이론, 경영 조직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영학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경영학과에서 미시조직론 이렇게 하고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똑같은 과목인데 조직행동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조직론과 조직행동론은 결국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시조직론과 조직구조론도 이름이 어떻게 붙여져 있건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론에서 미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 그리고 그 개인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게 모이면 조직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개인 및 소집단의 행동을 주로 연구하는 게 미시조직론이고, 또는 조직행동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구조, 조직의 형태, 조직의 유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서의 조직이 조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서 조직의 모습을 바꾸느냐, 즉 조직의 구조를 바꾸느냐,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조직 설계가 이 조직 구조론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직사회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 들어가면, 조직 이론을 어떤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직 이론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조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이론을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서 조직 이론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 이론을 유형화해서 조직 이론을 공부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이 리차드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유형이 있고,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건은 저희가 교재로 얘기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 그 책에서 얘기한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원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갖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유형을 8가지의 조직 이미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8가지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교재로 채택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서 8가지를 다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조직 유형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거 이제 저희가 교재로 쓰진 않아요. 교재로 쓰진 않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있어서 목원 교재, 저희 수업 교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스콧을 간단하게 이제 PPT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원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반복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 구분은 다르게 해놨지만 스콧이 얘기하는 조직의 유형에서 다루는 조직의 내용과 목원이 8가지 조직 이미지로 다루는 조직의 내용은 사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목원이 제시하는 8가지 유형을 가지고 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유형을 가지고 사전학습을 좀 하고 목원을 들어간다. 왜냐하면 스콧이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쉽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더 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콧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환경의 대응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조직 이론을 유형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몇 시간 강의는 전부 다 이 스콧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 이론을 이제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 뭐냐. 조직 이론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그 이론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이에요. 조직 성원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간이라고 설정하고 있느냐, 그 이론이. 이렇게 해서 이제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콧은 조직 이론을 구분을 했는데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그 이론이. 두 번째로는 그 이론이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유형의 인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느냐, 요 2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조직에 대한 관점은 이제 그 이론이 조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폐쇄적인 조직과 개방적 조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이번 강의 제목에 폐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 폐쇄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 요게 이제 폐쇄형 모델입니다. 반면에 개방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개방적이 있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는 이론들을 개방형 이론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거시조직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주로 조직 구조와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직 성원들이,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이 조직 목적을 갖게 됐을 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조직이 되는 건데,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인간, 조직 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전제를 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또는 그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을 합리적 이론과 사회적 이론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 뭐냐, 2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론을 분류를 했고, 조직에 대한 관점을 크게 다시 폐쇄형 모델과 개방형 모델로 구분을 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을 합리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으로 구분을 해서 4가지의 조직 이론 유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4가지가 될까요? 폐쇄형 모델인데 조직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형이 있을 수 있고, 조직에 대해서는 폐쇄형 모델인데 인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조직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관점을 갖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조직에 대해서는 개방적인데 인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즉 2 곱하기 2 하면 4가지의 조직이론 유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조직이론의 그 2가지 측면 중에서 미시조직론 또는 조직행동론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조직이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론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그 조직이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조직이론에 대한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틀을 좀 명확하게 요 페이지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를 4가지를 모형 1, 2, 3, 4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형 1과 2는 조직에 대한 관점은 폐쇄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형 3, 4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 개방적인 거죠. 그 다음에 폐쇄형 모델 안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그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과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으로 구분이 되고, 그게 이제 모형 1과 2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점은 개방적이지만 그 조직 안에서 조직 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면 모형 3이 되고, 사회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모형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 1은 폐쇄 합리형, 모형 2는 폐쇄 사회 모형, 모형 3은 개방 합리 모형, 모형 4는 개방 사회 모형,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스콧이 그냥 기계적으로 모형을 구분한 게 아니고 이 모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조직 이론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콧 이론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론들을 구분을 하고 그 이론들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도 이 이론 기준 안에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조직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조직 이론들은 어떤 모형의 기초에 있었냐? 폐쇄 합리 모형의 기초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 폐쇄 합리 모형의 기초에서 조직이 운영되다가 무언가 조직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조직이 변화해 가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폐쇄 사회 모형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폐쇄 모형 자체가 나중에는 개방 모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 모형이 등장했을 때 개방 합리형 모형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개방 합리형 모형이 또다시 개방 사회형 모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개방 사회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스콧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어떤 이론들이 그러면 스콧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스콧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뭐냐, 조직에 대한 관점이 뭐냐, 그래서 폐쇄형 조직이냐 개방형 조직이냐, 합리적 인간이냐 사회적 인간이냐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조직 이론들을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시에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콧이 보기에 이 폐쇄합리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1900년에서 1930년대 사이에 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론이 테일러나 베버나 페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조직 이론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가면 이 폐쇄 합리형 시스템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느냐, 조직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는데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조직 이론들이 등장을 한다. 1930년에서 60년대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메이어, 셀즈닉, 맥그레거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뭐냐? 조직 내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1960년대가 되면 조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조직 구조를 개방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이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폐쇄 합리적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이었던 이론들이 조직에 대한 관점을 개방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개방 합리적 시스템이 1960년대부터 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챈들러라든가 로렌스나 로시, 그 다음에 톰슨, 여기 L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톰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상황적 조직 설계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조직 설계는 컨틴전시라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세부적으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는 조직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개방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도 바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폐쇄 사회형 시스템이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서 개방 사회적 시스템에 관련된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 베이 생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개방 사회적 시스템을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공통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미시조직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권력과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직 권력이나 정치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조직 효율성, 조직 내 인간관계, 상황적 조직 설계, 조직 권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재로 하고 있는 이 모건의 8가지 이미지에도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콧의 이 조직 이론에 대한 분류라고 하는 거는 고전 조직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직 이론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각각의 유형별 이론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조직 이론이 변해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최근의 이론은 조직의 이상적인 모형을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건 이제 조직 이론의 변화고, 현실에서의 조직은 여전히 4가지 유형 모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이론은 이렇게 변화해 왔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여전히 폐쇄 합리적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행정 조직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쇄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 기업 조직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 합리적인 그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개방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을 지향하는 기업 조직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각각이 시대가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데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하러 이걸 공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조직 이론이 이렇게 변화해서 대부분의 조직 이론이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의 조직들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현실의 조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모형 1과 2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모형 3과 4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폐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모형 1과 2의 공통점이 조직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즉 폐쇄 합리냐 폐쇄 사회냐, 즉 조직에 대한 관점은 공통적이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이 상이한 이론들이 모형 1과 모형 2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모형 1에 해당되는 폐쇄 합리형 모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베버, 테일러, 페이올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묶을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조직 이론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 이론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 이제 사람들은 아까 조직 효율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고전사회학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막스 베버는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폐쇄 모형을 제시를 했고, 여기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현대 조직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많은 현대 조직들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기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주로 행정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테일러의 이론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형태는 변했지만 그 기본 원리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기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 1, 폐쇄 합리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일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대표적인 학파와 학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페열의 일반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조직 구조의 원리와 조직 운영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론 모형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왜 조직 구조의 원리를 따지는 거죠? 자, 미시 조직 이론과 거시 조직 이론으로 우리가 조직 이론을 구분을 해서 살펴본다고 항상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원리에서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모형 1의 폐쇄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직 구조가 폐쇄적이다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죠? 조직 이론에서 폐쇄의 반대말은 개방입니다. 폐쇄라고 하는 거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 이 폐쇄라고 하는 클로즈드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조직 구조를 생각할 때 이 대부분의 이 조직 구조의 그 유형이나 작동 원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폐쇄형 이론들에서는 닫혀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닫혀져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조직 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배분하느냐, 이 조직 내부적인 것만 신경을 쓰지 조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조직 외부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조직 내부의 어떤 상황만 쳐다보고 상황을 고려해서 조직 모형을 만들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만 고려하는 이론이 폐쇄형 이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내부의 폐쇄형 이론은 조직 내부를 어떻게 조직 구조를 생각하느냐,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분업화 원칙이다. 역할을 잘게 자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원칙,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을 표준화한다. 그 다음에 계층화 원칙, 계층화라고 하는 거는 서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라인과 스텝의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라인과 스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라인은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조직 구조, 조직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텝은 이 라인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집단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인과, 그러니까 직접 조직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과 그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게 이 폐쇄형 모형이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직 구조, 이 거시 조직과 관련된 이 원리는 이렇게 돼 있고,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직 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속인적 속성을 배제한다. 자, 속인적 속성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속성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성원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한 구성 요소인 조직 성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규칙에 의해서 한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규칙에는 서열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위계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수행을 해야 되고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권한 위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물려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위의 승인을 하에서.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조직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직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한 조직 구조의 원리와 조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한 구성 요소로서 기계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짜놓은 게 폐쇄합리형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폐쇄합리형 모형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대규모 조직의 출현에 기틀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조직일 경우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규모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이 하나의 조직 안에 모여 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은 배제해버리고 우리 조직 목표를 위해서 그 개인이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의 조직의 구성 요소로서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이 폐쇄합리형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경영관리를 체계적인 원칙으로,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인 원칙은 이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니까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합리적 조직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비판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organization without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없는 조직입니다. 자, 왜 인간이 없는 조직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조직에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을 인간적 측면을 배제한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 개인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집단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집단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조직을 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결성하고 나니까 개인은 중요시 안 돼 버린다. 그러면 그 개인이 그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을 만든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 조직을 만든 개인들은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는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 변화를 무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조직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내부적인 완결성만을 추구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인 조직 자체는 굉장히 효율성 높게 완결적으로 움직이는데 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유지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매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간색 국물의 라면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맛있는 빨간색 국물의 라면을 만들 것인가에만 조직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거에 최적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빨간 국물의 라면들을 정말 훌륭한 라면을 만들어내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빨간 국물을 먹지 않는다. 하얀 국물만 먹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로 맛있고 싸고 좋은 라면, 빨간 국물의 라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조직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 라면을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폐쇄적인 조직 내부적으로는 정말 효율성이 높고 완결된 조직인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직은 외부에 신경 쓰는 조직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를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나친 기계주의적 조직 설계. 자, 이건 이제 1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을 인적인 속성을 조직 성원에서 배제하고 기계처럼 다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죠? 노동 소외가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 속에서 나는 뭐냐면 내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일치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모형 1이고 이 모형 1에 해당되는 거는 모건의 책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거기 가가지고 모건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모형 1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관점은 폐쇄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그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이론들은 전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들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페열의 일반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할당받고 그 할당받은 거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끝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런 특징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대표적으로 이 폐쇄 합리형 모델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조직 형태를 기업 조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폐쇄 합리형 모델에 따르면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폐쇄 합리형 조직 모형 이론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조직을 기능적 조직이라고,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조직의 구조가 기능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계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이런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각각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 파트, 기능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하고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자, 기능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관리, 자, 개발, 기술, 생산, 영업, 관리라고 하는 5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별로 또 구분이 돼요. 영업도 기능별로, 구매, 영업, 무역, 개발도 개발부, 연구소,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모든 거를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라인과 스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기능별 조직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능이 쭉 연결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는 기능을 5개로 구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라인이 5개가 되는 겁니다. 사장으로부터 생산이사로 쭉 떨어져 사장, 생산이사, 생산일로 이어지는 라인 하나, 즉 생산이라는 라인 하나. 두 번째는 영업이라는 라인이 있는 거죠. 사장, 영업이사, 구매, 영업, 무역. 자, 그러면 사장에서 기술, 이렇게 하면 5개의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라인 조직들. 그러면 여기에는 라인 조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라인들 직접 생산과 관련된 이 기능적 파트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 거를 우리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텝은 이 기능의 선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생산과 관련된 5개의 선 바깥에 전산실과 기획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폐쇄 합리형 모형은 기본적으로 라인 조직이 있고, 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이 기능적 조직들을 보조해주는 스텝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 라인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나는 이제 기능별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적인 구조가 라인별로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개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그럼 그 개발 라인은 사장에서 개발 이사, 개발 부장,
연구소장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결합이 돼서 이제 생산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생산 과정에서 생산 기술부의 이 개발 이사가 실제 생산과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 이러이런 지시를 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이런 거기 때문에 생산할 때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된다. 자, 이 라인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개발 이사가 이 기술부장한테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별로.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각각의 라인별로, 각각의 기능별로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자, 그럼 개발이사가 기술부장한테 무언가를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이사가 기술부장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개발이사가 생산이사에게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업무협조 요청을 생산이사가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생산이사가 대신 지휘 명령을 기술부에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조직이고 이 사람이 서열에서 높지만 자기의 기능적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는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게 기능적 조직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 조직의 가장 특징은 적합한 상황은 어떤 경우에 기능적 조직이 조직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조직 구조는, 기능적 조직은 당연히 조직 구조는 기능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자, 환경이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잘 변하지 않아요. 항상 빨간 국물에 라면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당연히 빨간 국물만 좋아하니까 하얀 국물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빨간 국물에 라면만 열심히 잘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떨 때는 빨간 국물 좋아했다가 어떨 땐 또 하얀 국물 좋아했다가 어떨 땐 또 갑자기 비벼 먹는 거 좋아했다가 이게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면 나는 계속 빨간 국물만 만들고 있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조직이 적합한 상황은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이고 고정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산업자본주의 초기는 환경 자체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기능적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도 일상적이며 낮은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술 변화가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직 환경으로 기술을 보게 되면 기술 변화가 기술 자체는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때 기능적 조직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조직 규모는 작거나 중간 정도, 뭐 대규모 조직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조직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내적 효율성이나 기술 전문성, 그러니까 효율성을 이제 중요시하는 내부적인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때 기능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잘 들어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직 규모에서 작거나 중간 정도가 적합하다. 이게 대규모 조직의 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적합한 거는 오히려 작거나 중간 정도다. 너무 큰 조직을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조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조직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관리하긴 편한데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능적 조직은 오히려 작거나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 체계는 여기 이제 다 기능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기능적 목표를 강조하고 비용 기준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공식적 권한은 기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일한 상품, 대규모로 생산하는 거에는 이 기능적 조직이 굉장히 적합하다.
그 다음에 단일한 기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기술적 의존도가 낮고 고정된 기술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술을 연속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이하 규모의 조직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소품종 생산. 소품종 생산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 상품을 생산하는데 라면을 그냥 빨간 국물 라면만 쭉 만든다라는 겁니다. 신라면 1, 2, 3, 4, 5 그냥 이렇게 해서 새로운 라면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가 있죠. 뭐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인텔 프로세서 1, 2, 3, 4, 5, 6, 7, 8 계속 속도를 높여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 조직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 결국은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조직 규모가 10만 명이건 20만 명이건 이 기능적 조직에서는 CEO가 모든 결정을 다 혼자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문 간의 상호조정이 힘들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적인 단위마다 라인을 따라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조정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호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것도 CEO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라인이 많아져요. 수많은 라인을 CEO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이 안 된다. 진화는 하지만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전체 조직 목표에 대한 제한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몇몇의 실질적인 조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단일한 조직 목표를 가지고 고정된 조직 목표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목표를 아주 협소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폐쇄 합리형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형 2는 똑같은 폐쇄 모형이긴 한데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꿨느냐? 그 조직 성원들이 항상 합리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존재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아까는 이제 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전주의 조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이론이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이제 맥그레거의 Y 이론, 셀지닉의 제도화 이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론은 인간관계론입니다. 결국은 요 나머지 이론도 다 인간관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이 모형 2는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직 성원들이 사회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제 조직에 대한 조직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고전 조직 이론을 비판하고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인간을 무시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조직 이론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조직 내의 인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대표적으로 메이오의 호돈 실험에 기초한 인간관계 학파가 있고 맥그레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안 보이네요. 자, 맥그레거의 XY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X 이론이 뭐냐? 폐쇄 합리형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그레거는 Y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Y 이론이 폐쇄 사회 이론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관계 조직 원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론은 인간은 경제인,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이 모여져 있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회적인 공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기만 부여되면 알아서 관리하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 자, 아까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는 뭐죠? 인간적인 거 다 빼고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반대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의 원리는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인간의 감정, 사회적인 조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조건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적 속성, 정, 의리, 조직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조직의 작동에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그래서 정보 집단이라고 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 인간적 집단이 굉장히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부여는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 이론은 장점이 조직 내 인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던 그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 자연적인 속성을 조직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의 공식적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 공식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구성되는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 월급 줬으니까 회사에 나와서 8시간 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가. 이게 이제 폐쇄 합리형 모형인데 폐쇄 사회형 모형에서는 8시간 동안 죽도록 앉아가지고 일만 하라고 하면 얘가 오히려 더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중간에 쉬게 해주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집에 뭐 요새 무슨 문제가 없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느냐, 영화는 요새 뭘 보느냐, 어떤 책이 재미있느냐, 다른 얘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 얘가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조직에 가면 조직 목표 달성하고 내가 커피 마시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인간적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여유를 주고 재량을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원들끼리 회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거예요. 너네들끼리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 얘기도 하고 해서 관계를 좀 잘 해봐 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에서의 회식인 거죠.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장점인데 한계 문제점은 뭐냐? 요거는 폐쇄 합리형 모형하고 반대예요. 아까는 organization without people이었는데 여기는 people without organization, 조직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결근을 했어요. 왜 안 왔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되지 않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도 일을 잘 안 해도, 그러니까 커피 잠깐 마시고 일 열심히 하라 해서 커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커피만 마시고 일을 안 해도 친하니까 말을 못 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공식적 조직 구조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나친 휴머니즘은 말 그대로 나랑 친하니까 모든 게 묻혀진다라는 거죠. 일은 네 과업은 이거니까 네가 이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지금 한 거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다시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하니까 일을 잘못해도 됐어 그냥 그러고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인간관계 관점,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직 내부적인 인간관계만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폐쇄 모형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조직 유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라인으로 돼 있는 건 비슷하죠. 스텝이 존재하는 거는. 근데 이 스텝 조직이 존재하는 건 똑같은데 라인 조직의 형태가 달라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제품 조직, 제품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사업 부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 첫 번째 라인을 보면 이랜드 사업부, 사업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아까는 뭐였죠? 기능에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윗 라인이 생산, 개발, 영업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사업부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부 밑에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랜드는, 그러니까 이랜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저가 성인용품을 만든다. 자, 브렌타노라고 하는 거는
중고가 성인용품을 만든다. 언더우드는 청소년용 중저가, 헌트는 청소년용 중고가. 자, 리틀 브랜 사업부는 유아용 중저가, 뭐 제롤라모 사업부는 유아용 중고가. 그러니까 제품을 먼저 구분을 하고 각각의 제품 아래에 기능적 조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품별 조직이에요. 그래서 폐쇄 사회형 모형에서는 이 사업부제 조직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조직 구조에 있어서. 자, 그래서 폐쇄 합리형과 폐쇄 사회형 모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조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제품별 조직의 특징은 제품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양해야 되는 거죠. 폐쇄 합리형 모형에서는 뭐였죠? 제품 단일한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조직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이 폐쇄 사회형 모형에서는 제품이 좀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은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품별로 기술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 규모가 대규모여도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제품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별로 별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리 얘기하면 기능적 조직을 제품별로 구분해 놓고 하나의 조직 안에 묶어 놓은 조직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 체계는 운영 목표가 제품 라인을 강조를 하는 거고, 공식 권한은 기능 관리자가 아니라 제품 관리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점은 대규모 조직의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형태의 조직이고, 단점은 기능 부서의 규모의 경제가 상실됐다. 자, 하나의 제품을 100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부제에서는 뭐죠? 10개의 제품을 10만 개씩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 제품마다 들어가는 원자재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00만 개를 만드는 단일 회사가 아니라 10만 개를 만드는 10개 회사가 모여져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 간 기능의 조정이 곤란하다. 중저가, 그러니까 성인용 중저가, 중고가로 제품을 나눠서 별도로 움직이는데 성인용 중저가의 기준이 뭔가요? 약간 고가를 내놓으면 다른 제품하고 조직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전문화와 경쟁력이 상실된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기술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기능적 조직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라인 간 통합 및 표준화가 곤란하다.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품별로 별도의 회사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품 라인을 통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폐쇄형 모델은 폐쇄 합리형, 폐쇄 사회형 모델이 있고, 똑같이 조직 구조, 거시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관점은 조직 내부만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델인데, 조직 성원들이 그런 조직 구조 하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1모형과 2모형이다. 그래서 폐쇄 합리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폐쇄 사회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제 제품별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조직 이론과 조직 형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다. 가장 중요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 이론에서 이제 모형 3과 모형 4라고 하는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